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뷰티코리아의 유대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건데요. 저희 오늘 웨비나는 식품 품질 관리를 위한 주요 분석법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깊게 들어갈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러이러한 기술들이, 이러한 분석법들이 사용된다 정도로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웨비나 진행 중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창에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남겨놔 주시면 저희 웨비나 끝나고 마지막에 답변 다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중간에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문제가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 오늘 웨비나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볼 내용은요, 저희 보통 식품회사에서 다들 많이 하고 계시는 조지방 분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단백 분석, 켈달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NIR,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해 랩에서 측정을 하시거나 혹은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그런 장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Q&A 시간 갖고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지방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지방 분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단계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서 처음에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샘플이 대부분 식품 샘플의 경우에는 샘플 자체가 균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균질화 과정을 제일 먼저 거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믹서에 갖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수분을 함유한 샘플인 경우에는 이제 드라잉 과정을 거쳐서 샘플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샘플을 웨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추출을 통해서 나온 그 지방의 양을 실험 전후의 비커 무게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간에 이런 3분해를 같이 혼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3분해의 경우에는 3분해를 하면 기존에는 측정이 되지 않았던 그냥 용매로만 추출을 하게 된다면 셀에 박혀있는 지방이라든지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샘플에 붙어있는 지방들은 잘 추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3분해를 통해서 그 셀을 깨줘서 지방이 이제 자유롭게 추출이 될 수 있도록 분해를 해주는 과정이고요. 분해 방법은 간단하지만 조금 번거로운 편이에요. 샘플에 셀라이트, 규조토를 넣고요. 4몰의 염산을 넣고 끓이게 됩니다. 염산을 넣고 끓이는 과정에서 셀에 박혀있던 지방이 분리가 되고요. 이렇게 분리된 패티엑시드가 이 셀라이트에 다 붙게 돼요. 이 셀라이트를 저희가 필터를 하고 린싱을 통해서 산을 다 씻어낸 후에 드라이를 거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번거로운 과정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걸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요.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당연히 다이렉트로 인젝션 하는 경우에는 전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양쪽 다 드라잉 과정이 있으므로 말리는 시간은 짧게는 서너 시간, 길게는 오버나잇으로 알려주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산분해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케미컬들이 좀 더 들어가죠. 저희 염산이라든지 모래나 필터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이거는 뒤에 추출 과정은 전혀 제외한 산 분해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케미컬도 더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왜 하느냐라는 걸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샘플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납니다. 3분해를 하게 되면 액상 샘플이든 고상 샘플이든 문제없이 다 지방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다이렉트로
추출을 하려면 완전히 건조된 샘플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출 프로세스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앞에 3분해 과정 제외하고 뒤에 추출만 봤을 때 3분해를 했다면 모든 샘플이 거의 동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으로 모든 샘플들을 다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추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샘플에 따라서 파라미터, 뭐 시간이라든지 혹은 속슬렛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몇 사이클 수 정도를 조절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과값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리커버리 측면에서 3분해를 하셨다면 거의 뭐 최고 수준의 리커버리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직접 추출을 하신 경우에는 샘플에 따라서 잘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예를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다 분해를 하고 추출을 해보고 직접 추출을 해보고 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콘프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3분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0.2%의 지방만이 존재하는 걸로 보였는데요. 얘를 3분해 과정을 거치니까 약 4배 정도 0.88%의 지방이 보여져 있고요. 그래서 적게는 뭐 한 10%부터 제일 크게는 뭐 20배 이상, 지금 맨 밑에 보시는 분유 같은 경우는 20배 이상의 지방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과값을 얻으시려면 이 3분해 과정도 꼭 거쳐주시는 게 좋은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실 겁니다. 그럼 이런 3분해 과정, 염산 넣고 셀라이트 넣고 끓여서 필터하고 상당히 좀 번거로운 과정인데요. 지금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조금 더 단순화할 수 있는 반자동, 자동은 아니고요. 반자동 정도 되는 그런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른 거는 크게 설명을 드릴 만한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좀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 1번 부분, 제가 표시해드린 이 부분에 샘플을 넣고 분해를 하게 되는데요. 분해한 샘플이 왼쪽에 여기 유리 필터에서 필터링이 되게 되고요. 장점으로는 이 필터를 저희 추출 장비에 별도의 이동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 소개 자리니까요. 그냥 이 정도, 상품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해 과정이 다 끝났다면 저희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 조지방 추출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액액 분리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액액 추출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은 고체상에서 솔벤트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중에도 속슬렛 방법, 연속 추출법, 그리고 고온 추출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비교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속슬렛 추출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사용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래쪽에서 샘플을 끓이고요. 솔벤트를 끓이고요. 솔벤트를 끓여서 위쪽으로 솔벤트 증기가 올라갔다가 위에 컨덴서에서 다시 식어서 솔벤트가 샘플로 떨어지게 되고요. 샘플로 떨어지면 점점점 이 챔버 안에 솔벤트가 차오르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지금 예전 구형의 매뉴얼로 하는 작업이라고 하면 거의 끝까지 차면 이 안에 챔버 안에 차 있던 솔벤트들이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이제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굳이 끝까지 차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보시면 옵티컬 센서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이 센서의 높이를 저희 샘플 높이랑 맞춰둘 거예요. 근데 샘플 높이까지 용매가 차면 아래쪽 밸브가 열리면서 이쪽 챔버에 차 있던 용매가 내려가고 다시 이게 계속 반복되고요. 이렇게 한번 돌아가는 걸 속슬렛에서 한 사이클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전들이 이 속슬렛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전에는 사실상 속슬렛으로 12시간, 16시간 추출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속슬렛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보다도 몇 사이클을 추출했냐가 추출의 효율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시면 무조건 끝까지 차는 게 아니라 샘플 높이까지만 솔벤트를 채웠다가 뺐다가 사이클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같은 시간 대비 여러 사이클 돌릴 수 있어서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추출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연속 추출법인데요. 연속 추출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아래쪽에서 용매를 끓이고 용매 증기가 올라왔다가 컨덴서에서 응축이 돼서 용매로 떨어지고 샘플로 떨어지고 용매가 샘플을 통과해서 바로 밑에 비커로 다시 떨어지는 이거를 반복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보실 거는 고온 추출법인데요. 고온 추출법은 연속 추출법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 그 샘플이 용매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거의 잠긴 상태에서 끓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추출법을 비교해 보자면 추출 효율은 고온 추출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가장 적게 걸리고요. 다만 이제 좀 더 하드한 환경이 되겠죠. 끓는 용매 안에 샘플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니까. 자, 그에 반해서 속슬랩 같은 경우는 용매는 끓이지만 실제 샘플에 닿는 거는 컨덴서에 의해서 식은 용매만 닿아요. 차가운 용매만 닿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일드한 방법이고요. 단점으로는 다른 추출법에 비해서 추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다만 추출법이 마일드한 만큼 저희가 원하는 타겟 물질, 지방 외에 다른 물질들이 추출되는 걸 어느 정도 좀 막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속 추출법은 그 중간 정도의 단계인데요. 속슬레처럼 차가운 용매만 떨어져서 다 식은 용매만 샘플에 직접적으로 닿지만 반대로 끓는 용매의 증기가 샘플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추출법의 중간 정도에 머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 추출법을 좀 비교해 보면요,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요. 일단 장점으로 속슬렛과 그 연속 추출의 장점으로는 일단 메소드를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한번 짜놓으면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굳이 장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준수가 되느냐인데요. 속슬랩 같은 경우는 다들 공정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공정의 기본 추출법이 다 속슬랩입니다. 그래서 ISO, UAC, EN이나 아니면은 한국의 로컬 스탠다드 전부 다 속슬렛을 사용하면 완벽하게 지원이 가능하고요. 연속 추출법 같은 경우는 속슬랩보다는 공전상에서 다뤄지는 경우는 조금 더 적어요. 고온 추출법은 그것보다 좀 더 적겠고요. 자, 그럼 고온 추출법은 단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추출 시간으로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속슬렛은 짧게는 90분, 길게는 거의 2시간 이상 걸리는 반면에 연속 추출법은 1시간 정도, 고온 추출법은 1시간 이내로 추출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시간 면에선 고온 추출법이 많이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하는 용매의 양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속슬렛에서는 한 100ml 정도의 용매가 필요한 반면에 고온 추출법 사용하신다면 한 4-50ml 정도의 용매면 충분히 추출을 완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온 추출법을 사용하는 제품이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가장 저렴한 편이고요. 그보다 연속 추출법을 지원하는 게 조금 더 비싸고 속슬렛이 가장 가격적으로 비싸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러 레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마일드하게 추출이 진행이 되고 사람 손을 가장 덜 타는 방법이 속슬렛 추출법이고요. 반대로 그것보다 연속 추출법이 조금 사람에 따라서 분석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편이고요. 고온 추출법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저희 조지방 추출 장비인데요. 장비도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장비는 속슬렛 모드의 장비이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연속 추출법이나 혹은 고온 추출법을 사용하신다면 여기 유리 초자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특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런 추출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일부가 좀 샌다던가 혹은 컨덴서에서 충분히 식혀주지 못해서 용매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나 무슨 속슬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용매가 한 100ml 필요한데 한 7, 80ml 정도밖에 안 넣어서 용매가 모자란 상황이 되거나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자란 상황이 되면 그냥 작은 리스크로는 저희 샘플이 탈 수가 있어요. 용매가 없는데 계속 히팅이 된다라고 하면 샘플이 타서 샘플을 그대로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요즘 나온 장비들은 그런 안전장치는 잘 되어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요. 지금 여기 3번이라고 표시된 뒤쪽으로 저희 옵티컬 센서들이 좀 달려 있어서요. 비커에 용매가 없으면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매가 부족한 경우에 샘플을 버리게 되거나 혹은 화재로 이어지는 위험은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센서를 이용해서 드라잉을 항상 일정한 양으로 맞춰주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는 이 정도로만 보고요. 다음은 바로 단백질 분석에 대해서 볼 건데요. 단백질 분석이라고 하면 제일 잘 아시는 게 이제 킬달 분석인데요. 킬달 메서드는 크게 이제 분해, 증류, 적정 과정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오늘은 이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류 장비를 사용하는 게 꼭 단백질 위해서 혹은 질소 측정을 위해서 킬달 메서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증류를 하기도 하고요. 샘플에 따라서 혹은 데바다나 살리실릭 분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킬달 웨비나 때 한번 다뤘는데요. 이 부분이 혹시 필요하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작년에 했던 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이 킬달 메서드 부분 일부만 발췌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킬달 메서드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개발된 방법이고요. 이거 역사까지 알 필요는 저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킬달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킬달은 단백질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킬달 메서드는 단백질을 측정할 수 있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상 킬달 메서드는 단백질 자체를 측정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저희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보시면 이런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미노 그룹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킬달 메서드는 이 아미노 그룹의 이 질소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질소의 양을 측정을 하고 질소의 양을 측정하면 저희 단백질들, 아미노산들마다 특정한 비율로 질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자연상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라고 한다면 보통 한 16% 정도가 질소로 이루어지고요. 이거의 역수를 계산해서 저희 이런 프로틴 팩터를 구하는데요. 이건 지금 식품별로 이렇게 프로틴 팩터를 구해놨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내 샘플의 프로틴 팩터를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시면 6.25 기본값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킬달 메서드를 통해서 질소의 함량을 구하고 질소의 함량에 6.25를 곱해주면 단백질의 함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혹은 저희 특정 아미노산만 있다. 혹은 내가 사용하는 샘플에 아미노산의 비율을 정확히 안다. 라고 하시면 아미노산 분자량으로 질소의 무게, 그러니까 질소의 몰질량 14.0067을 나눠주시고, 죄송합니다. 몰질량을 14.0067로 나눠주고 이 값을 프로틴 팩터로 사용하시면 돼요. 킬달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달 메서드는 크게 세 가지 단계인데요. 분해 과정을 거치고요. 알칼리화와 저희 증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타이트레이션, 적정 과정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일단 분해 과정부터 볼 거고요. 분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간단해서 샘플에 황산을 넣고요. 진한 황산을 넣고 킬달 타블렛이라고 부르는데요. 분해 촉진제 있고요. 분해 촉진제도 같이 넣어주고 그냥 끓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끓여줘요. 그래서
실제 끓는 온도는 한 350도에서 370도 이상으로 끓여주고요. 그럼 장비는 실질적으로 히팅해주는 거는 한 400도, 500도 정도로 히팅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히팅을 해주기 전에 황산에 단백질 샘플이 들어가면 벌써 이렇게 시커멓게 변합니다. 까맣게 변하는 걸 저희가 보통 탄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열을 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까맣게 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열을 가하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맑은 녹색 혹은 맑은 파란색, 사용하는 킬달 타블렛에 따라서 이제 색깔은 좀 달라지고요. 이런 맑은 색으로 분해가 완료되고요. 분해를 다 하고 났는데 색깔이 샘플마다 다 다르다거나 죄송합니다. 혹은 지금 맨 뒤에 보이는 샘플처럼 맑지 않고 탁하다던가 이러면 분해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30분 정도 더 히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맑은 샘플을 확인하셨다면 분해 과정은 이걸로 끝난 거고요. 그럼 이 분해가 끝난 샘플을 실온까지 시켜서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알칼리와 증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분해가 끝난 샘플은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녹색의 맑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얘가 식으면 색깔이 조금 빠집니다. 거의 투명하게 보이고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알칼리화를 할 건데요. 지금 여기에는 약 10ml 정도의 진한 황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거의 강산, pH 1, 2 정도의 강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NaOH를 넣어서 알칼리화 할 거고요. 그래서 pH 12까지 2 이상으로 올려주게 될 건데요. 알칼리화가 완벽하게 됐다면 이런 파란색의 색상을 띠게 되고요. 그럼 이런 알칼리화는 왜 필요한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저희가 분해 과정이라는 것은 유기질소 상태로 있는 단백질에서의 질소를 유기질소 상태가 아닌 NH4+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분해를 통해서 암모늄 이온이 생성이 됐다면 저희가 이 암모늄 이온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NaOH를 넣어서 pH 12 이상으로 만들어주면 암모늄이 NH3, 암모니아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암모니아는 실온에서 이제 가스로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팀 증류만으로도 충분히 샘플에서 전부 다 날려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pH를 12 이상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알칼리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런 알칼리화 과정을 다 거쳤다면 지금 이 샘플 튜브에는 여기에 이제 샘플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샘플 튜브에는 NH3와 기타 이제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저희가 스팀을 불어 넣어 줄 거고요. 뜨거운 스팀을 불어 넣어 주면 상대적으로 잘 기화되는 암모니아가 스팀과 함께 날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컨덴서에 닿으면 다시 식어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다시 액상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떨어진 암모니아는 아래쪽에 저희가 여기 보릭 액시드, 붕산을 담아 놓을 건데요. 붕산에 다시 녹아들면서 붕산의 pH를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 올라간 pH만큼을 적정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pH가 얼마만큼의 질소가 존재하는지를 반대로 계산해낼 수 있는데요. 다음 적정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은 크게 붕산 적정과 역적정법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붕산 적정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컨덴서 아래에 있던 리시버에는 붕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붕산의 기본 pH는 4.65일 거고요. 여기에 암모니아가 증가를 하면서 암모니아가 녹아들면서 pH는 오르게 될 거고요. 이 올라간 만큼을 저희가 황산이나 염산 등의 적정 용액으로 적정을 하면서 pH를 다시 4.65까지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그럼 이 4.65까지 pH를 떨어뜨리는데 얼마만큼의 적정액이 사용됐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질소 함량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구하는 공식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먼저 적정에 사용된 적정액의 양 곱하기 적정액의 농도
정보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질소의 분자량 14.067을 곱해주고 이거를 샘플량으로 저희가 사용한 샘플량으로 나눠주면 그리고 단위는 맞춰줘야겠죠. 단위를 맞춰주면 질소의 함량 퍼센테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 프로틴 팩터를 곱하면 단백질의 함량까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 보셨던 조지방 추출법, 조지방 측정법이나 단백질 측정법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요. 가장 큰 단점이 사람 손이 많이 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샘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NIR 분봉가법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지방뿐만 아니라 뭐 수분 함량, 염도, pH 등을 측정을 식품회사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분광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샘플에 부딪혔다가 디텍터까지 도달하는, 그러니까 반사되어서 도달하는 빛을 측정을 하면요. 일부 빛은 산란이 되거나 샘플에 부딪혀 산란이 되거나 혹은 샘플에 이제 흡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흡수되는 게 샘플마다 좀 달라질 거고요. 샘플에 어떤 성분을 포함했냐에 따라서 특정 파장대의 흑강도가 줄어들고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NIR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웨비나에서 한번 다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뷰키에서 나오는 네 가지 크게 나눠진 네 가지 제품군인데요. 지금 요 앞에 세 가지는 보시면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시거나 혹은 공정에서 옆에 두고 샘플링을 따로 해서 찍어주는 그런 방식의 NIR들, 그러니까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NIR이 있고요. 마지막 끝에 보시는 거는 공정 라인에 아예 NIR을 붙여놓을 수 있어요. 파이프라인에 붙이든지 혹은 믹싱 베셀에 붙이든지 혹은 컨베어 벨트에 붙여서 실시간으로 각각의 샘플들의 단백질량이나 지방량이나 당도나 이런 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이제 식품회사에 가장 식품업계에 가장 추천드릴 만한 제품은 맨 앞에 프록시메이트라는 제품과 공정용 NIR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일단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프록시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테이블탑 NIR들 중에 방수를 지원하고요.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에요. 방수는 NIR 마스터도 지원을 하지만 NIR 마스터는 가능하면 안 옮기는 게 좋은 장비라서 굳이 자주 이제 공정상에서 옮겨가면서 찍어야 된다거나 혹은 공정상에 있어서 오염이 잘 된다라고 하면 프록시메이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공정을 자동화하거나 실시간으로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싶으시다 한다면 NIR 온라인 제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NIR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요. 프록시메이트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이런 후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샘플을 이제 고장 샘플인 경우에 이런 패트리 디쉬에 담아서 그냥 올려놓고 여기 재생 모양 버튼 있죠. 버튼을 눌러주면 약 15초, 길어야 한 수십 초 만에 단백질, 지방, 당의 함량, 수분 함량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표시를 해주는 분석 방법이 되겠고요. 다만 NIR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값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값을 측정하는 장비여서 앞에 보셨던 조지방 추출 장비나 혹은 단백질 킬달 장비에서 측정된 값을 가지고 그 값의 샘플을 찍어서 캘리브레이션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NIR은 단독으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앞에 보신 조지방 추출 장비나 조단백 측정 장비를 사용하시면서 인프로세스 상의 측정 딜레이를 좀 줄여주는 그런 장비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공정 장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에 그냥 바로 붙여버립니다. 혹은
뭐 전체적으로 처음에 제품이 들어올 때부터 입고 검사에서부터나 뭐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붙이신다든지 혹은 이런 퍼넬에 붙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 컨베어 벨트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공정상에서 다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시거나 혹은 믹싱 공정이 있으시다면 믹싱이 이제 완벽하게 다 고르게 믹싱이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공정상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장비여서 좀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Q&A 세션 갖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너무 간단한 소개 내용이라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질문 올라왔어요? 잠시만요. 채팅창에 올려주신 게 있네요. 그럼 질문 올라온 게요. 단백질 분해를 할 때 같은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분해가 끝난 후에 일부 샘플만 딱딱하게 굳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통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제가 봐왔던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경우는 황산량이 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황산량을 저희가 황산을 몇 미리를 사용해야 되느냐도 좀 계산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황산을 사용하는 양의 계산법이 일단 킬랄 태블렛을 사용하면 킬랄 태블렛을 분해하는데 한 2, 3mm 정도의 황산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2, 3mm를 더해주시고 그거 얘가 끓이는 과정에서 날아가는 게 시간당 한 1, 2mm 정도가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한 5, 6mm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샘플에 따라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는 그람당 약 4에서 5ml 정도의 황산이 사용이 되고요. 지방을 분해하는 데는 약 9에서 10ml 정도의 그람당 10ml 정도의 황산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분해가 다 끝나고 나서 약 10ml 정도의 황산이 남아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샘플이라고 하신다면 한 20ml 정도의 황산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방 함량이 좀 유난히 높다라고 하신다면 25에서 30ml 정도의 황산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경우 아마도 완전 딱딱하지 않고 약간 꾸덕꾸덕한 젤처럼 굳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황산량을 조금 늘려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그럼 조지방 분석에서 속슬렛 장치 사용할 때 석유 에테르 이제 100ml 정도를 권장을 제가 했는데요. 지금 이 용매를 에테르를 아래쪽 비커에 넣을지 아니면 컨덴서를 통해서 속슬렛 챔버로 바로 부을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어느 쪽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사이클이 다 돌아가는 시간만 한 사이클 돌아가는 시간만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이제 추출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길게는 한 서너 시간 정도 자동화 장비를 사용할 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실 경우에 한 서너 시간 정도를 돌리는데 그 중에 한 사이클은 사실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비커에 넣으셔도 되고 이쪽 컨덴서를 통해서 그 위에 속슬렛 챔버로 바로 부으셔도 결과값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시면 뭐 채팅창이나 질문창에 지금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또 올라온 거 있어요? 그러네. 에테르 넣는 양에 따라서 조지방 함량이 달라지는지도 아마 또 물어보셨네요. 에테르를 넣는 양에서 조지방 함량 기본적으로는 달라지진 않고요. 일단 에테르 양이 많아지면 다만 드라잉 과정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드라잉 과정에서 사실 조지방이 소실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미세하게나마 그 드라잉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세하게나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 값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이 지금 또 하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지방 추출할 때 석유 에테르나 에테르, 보통 다이에틸 에테르겠죠. 각각 용매만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섞어서 사용할 때랑 차이가 나는지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떤 걸 쓰셔도 조지방 추출량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구매하시기 쉬운 거, 구하기 쉬우신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속슬렛 관 안에 최대 몇 개의 샘플을 넣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샘플은 각각 속슬렛 관마다 샘플을 다 따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샘플 두세 가지를 같이 넣는다고 하면 당연히 두세 가지의 전체 합의 양만 나오기 때문에 각각 샘플의 지방량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더 올라오고 있어서요. 여기까지 답변을 마저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질문 이제 올려주시는 동안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보셨던 속슬렛 장치는 최대 6개의 샘플을 동시에 추출을 할 수 있는 장비이고요. 사용하시는 솔벤트에 따라서 솔벤트만 선택하면 히팅 레벨이나 이런 것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사항 중에 냉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매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냉매가 잘 흐르지 않으면 냉매 플로우를 체크를 해서 냉매가 흐르지 않는다고 알람 울리면서 멈춰지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안전상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장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더 올라온 게 자동 조지방 추출 장치 중에 샘플을 고체, 액체 모두 사용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지금 조지방 추출 장비만 사용하신다고 하면 액체 샘플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세요. 액체 샘플이 이제 불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저희가 팀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팀볼이 액체 샘플을 넣었을 때 바로 흘러내리진 않더라도 서서히 스며서 액체 샘플이 용매에 녹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수분이라고 하면 수분 자체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샘플이라고 한다면 샘플에 수분이 젖어 있으면 저희가 보통 추출에 사용하는 에테르는 물과 섞이지 않죠. 그래서 그 샘플 깊숙이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추출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액체 샘플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산분해 과정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산분해 과정을 거치면 고체나 액체나 추출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액체 샘플도 필요하다고 하시면 산분해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도 그 속슬렛 장치 사용할 때 저희 팀볼에 샘플 넣고 위에 탈지면을 이제 얹는데요. 탈지면의 양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탈지면은 사실 대단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에서 용매 방울이 떨어지면서 샘플이 파여서 이제 고르게 용매에 젖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위에 탈지면이 있으므로 이제 전체적으로 한 군데 떨어지는 자리만 용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퍼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윗면을 덮을 수 있을 정도면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살찌면은 그냥 샘플이 보이지 않을 정도, 샘플을 덮을 정도만 넣으면 된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를 하도록, 잠시만요. 또 지금 올라온 게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이건 기계에서 과전류 에러가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따로 이제 뭐 장비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세팅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위에 메일 주소가 제 메일 주소이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저희 마케팅 메일 주소도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좀 연락을 드려서 장비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좀 들으시는데 힘드셨다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웨비나 종료하고 나면 뜨는 설문조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 설문 꼭 더 좋은 저희가 웨비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설문도 좀 꼭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푸드클럽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